예,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9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 본점 자금 세탁 방지 담당 임원들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돼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정도가 아니라 미 재무부가 한국 우리 은행의 본점들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제협력 관련해서 경협 관련해서 국내은행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공식 발표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언론 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협력 제재가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규정을 한 모양입니다. 미국은 우방국이라고 해서 그 제재를 늦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화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 내지는 우려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행이 만일에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재무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연구연구원의 김선동 원장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탈취 문제입니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전모를 다 밝히셨지만
정말 이것은 못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결국은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의심 내지는 의구심을 가졌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죠. 저만 하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정부가 말하자면 노조의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산업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거의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성장은 뒤로 하고 분배 문제만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그야말로 성장의 동력 기반을 이 정부 5년 기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걱정을 했거든. 근데 이런 그 노조와의 이런 그 어떤 유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그야말로 정면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또 거기다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소위 민주정부, 정의를 외치는 민주정부라고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그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이 특권청, 이 노조가 결탁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이번 더 또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이번에 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구의역 사건이 벌어진 원인조차도 같은 팀 직원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을 이용해서 이 식당, 매점, 이발소 직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옷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친인척까지 끼워 넣었다니 이 파렴치한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더 자세히 다른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더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저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어제 제가 참 하나만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 어제 광주민주화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겼습니다만, 이 민주화 묘역을 들어서서 이 많은 그 목숨이 고귀한 그 생명을 바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화가 과연 지금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불과 며칠 사이, 그러니까 한 달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이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 나는 그런, 말하자면, 이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탈북기자 출신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남북회담 취재를 거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나오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 유튜브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망신을 나오고 그것뿐만입니다. 곳곳에다가 야당 의원이 가서 정보를 좀 입수했다고 바로 그냥 여당 의원이 더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있던 그 수사를 바로 가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바로 칼을 갖다 드리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말하자면 민주, 정의 이런 것을 앞세운 노조가
이렇게 말하자면 특권적 이 파형을 일으키고 이게 과연 민주국가 맞느냐. 어제 광주 묘역을 다녀오면서 여러 착잡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예, 원내대표님 말씀입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산업현장 노동 현장에서 25년 동안 분쟁 조정 갈등과 때로는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tange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총과 또 과거의 특정 정당 세력들이 지방 공기업을 장악하고 노조의 이름으로서 사실상 대사 경영층을 노력화시킨 이후에 고용 세습의 정규직 나눠먹기에 해당이 된 결과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실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마을금고 하반기 공채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에 블라인드 채용이 주요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대기업 요 근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출신 학력 외모도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친인척의 가족 친지를 맞춤형 채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이어당하는 국민들에게 2달짜리 가차 일자리를 안전망 일자리라고 온갖 실책을 다 내리는 마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뒷구석에서 고용 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바늘 부분 같은 꿈의 직장을 꿈꾸면서 오션 쪽방에서 밤샘 공부 중인데 그런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도둑질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게 앞으로 이런 말 대통령 입에 담았으면 결코 안 될 겁니다.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청년 실업은 나몰라라 하면서 가족 친지 비정규직 제로를 의미했던 것인지 아무리 끼리끼리 나눠먹기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면은 과거 MB 박근혜 정권에 또 수치내서 물타는 이런 못된 짓이나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정권 잡은 거예요?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넘어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조차 만연했는 이 고용세습 간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뿌리 깊은 적폐를 반드시 발본 처분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공공금융기관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와 늘 뒷거래를 하면서 채용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겠습니다. 서민들은 2달짜리 단기 알바, 내 가족은 정년보장 정규직, 이것이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의 본질인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시에서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적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장 밑이 어둡다고 생활 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들보나 먼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성에 차지 않는지 그나마 보수 농객이 진행하는 유튜브마저도 전부 지금 자갈을 물려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훼손, 언론 탄압 행위의 그 중심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를 만들기 이전에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부터 만들고 허위 조작 일자리를 점토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아산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담회에 참석해서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계되어야 하고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를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닌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비핵화를 뒷전으로 돌리는 데 대해 비핵화와 남북 대화는 더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없이 남북 대화만 서두를 수 없고 비핵화는 분명히 남북 대화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유럽 순방에 나설 정도로 비핵화 외교에서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자칫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는 속도 조절의 실패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도 짧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요즘 청와대 친구들 참 이 정부 부처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백으로 완장차고 있다고 하지만 해대도 너무한 것 같아요. 두 신문에 대해 해당 내용은 논평을 요구할 때마다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일 뿐이라고 이런 지하에 폄하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의 비판과 우려를 겸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언론을 논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식이 아무리 나이브하더라도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드러나 안 하는 소리라는 태도는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더러 비판을 요구하는 권력의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거부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부실국감,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일들을 총결산하고 국민의 혈세는 정당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그 해인 내지는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정 운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국회의 중요한 직무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삼권 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최소 필요한 증인이 적절히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10%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며 이러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는 21원이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휘발유 값이 50원 넘게 오른 만큼 유가가 가파르게 뛰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여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 가능합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1%대인데 유독 소비료만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타이밍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찔끔 내린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름값은 불과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 이전 가격을 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일자리 종합대책에 넣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궁색합니다.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고용 대책에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일 뿐일 것입니다. 세수호황으로 정부에 돈은 쌓이고 있는데 서민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2011년 17조 원대였던 유류세는 지난해 무려 27조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유류세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국고를 꼬박꼬박 채워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제시한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말로는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경제 위기 때나 있을 법한 부양책을 쏟아내지 말고 경기 하강 국면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쌓여만 가는 서민들의 한숨과 시름을 덜어줄 실효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씀 계십니다. 네. 정혜원 비대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강서구 PC방에서 청년을 살해한 사건이 지금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21살의 학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30살의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얼굴과 전신에 30회 이상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 흉기를 막느라고 이제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는데 손이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였고, 심지어 부모님이 그 사체 아들을 보러 왔을 때 병원에서 보여주기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너무 훼손돼 있어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약물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민들은 또 심신미약, 우울증, 또 술을 먹어서 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감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10조에 심신장애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감경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안의 죄질이 나쁘거나 하면은 이렇게 감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형법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조직을 꾸려서 좀 다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원화 또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참 특권을 누리는 이런 그 노동자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특권적 노동자 계층 내지는 집단이 사실은 그 힘없고 약한 일반 노동자들의 그 가져가야 할 몫을 이렇게 지금 일자리도 가져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임금도 더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점점 노동시장의 그 이원화 현상 또 아니면 그 분절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임금에 또 열악한 환경에 고생하는 그 노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이런 노동자 계층 집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수의 많은 노동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 특권적 노동계층이 존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고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으면서 방조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몰랐던 거냐.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몰랐다면 시장 자격이 없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보고체계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 폭행 사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몰랐다는 건 그야말로 이 시장을 운영할 그 역량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이 부도덕한 정의롭지 못하고 또 게다가 정말 민주화 정의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오늘 당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다른 별다른 토의 안건이 없긴 합니다만 토의를 비대위원장실에서 오늘 국정감사 안 가시는 분들은 제 방에서 토의를 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하시고 회의는 여기서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2, 3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여기서 마칩니다.